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6월 16일 시선 17번째 순서. 오늘의 키워드는 전쟁, 언론, 그리고 조선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방송장악 저지 투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언론노조나 KBS, MBC 얘기가 아닙니다.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잃은 자유한국당이 만들었습니다.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화면을 아는 앵커 출신답게 민경욱 의원의 표정에서만큼은 투쟁 모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들어 자유한국당이 저지하려는 방송장악이란 KBS와 MBC의 박근혜표 사장들에게 가해지는 사퇴 압박입니다. 이채익 의원은 YTN과 MBC의 보도국장과 정치부장들로부터 확실히 싸워달라는 응원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장악 세력들이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고 나서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방송사들의 실제 상황은 심각합니다. MBC 사옥에서 김장겸 사장 퇴진 구호를 외친 김민식 PD가 자택 대기 발령을 통보받고 인사위에 회부됐습니다. 추가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MBC 내부의 투쟁 동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고대영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이 예고됐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투쟁 기조를 이어온 KBS 새 노조뿐만 아니라 구 노조도 출근 저지를 포함한 끝장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현재까지 기존 방통위에서 유임되거나 재임명된 2명만 결정됐고 나머지 3명은 아직 미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 몫이었던 김석진 위원은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이 여당 자격으로 유임시켰습니다. 야당 몫이었던 고삼석 위원은 일주일 전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행 시절 이른바 알박기로 임명됐던 김용수 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보내고 취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 저지 투쟁위원회가 발끈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3월에 유임시킨 김석진 위원은 연임 1회 규정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임기가 끝나 퇴임했던 고삼석 위원을 대통령이 재임명한 것은 방통위법이 규정한 연임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재임 금지, 즉 중임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연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유한국당 논리라면 국회의원 재선 금지 규정이 없으니 재선에 법적 근거가 없고 재선 이상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원 자리도 자기네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방통위 5명 중 야당 몫은 2명인데 1명은 국민의당 몫이라는데 이견이 없고 1명은 자유한국당 몫이지만 이미 3월에 김석진 위원을 유임시켰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1명을 더 가져간다면 여당인 민주당 몫은 없어지고 방통위의 여야 비율이 2대 3으로 역전되고 맙니다. 꼼수와 억지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파렴치가 그나마 적절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랬듯 방송을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장악해야 하는 권력의 전리품쯤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쟁, 명분이 있고 절박한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자유한국당 세력은 힘을 앞세워서 명분 없는 전쟁에서 승리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명분도 절박성도 힘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사드 관련 뉴스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사드가 배치된 경상북도 성주를 정찰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드 관련 뉴스 중 일파만파와 포털이 주목한 뉴스 서로 달랐습니다. 언론개혁에 관한 뉴스에서도 일파만파와 포털은 또 한 번 대조됐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오비 일학인가 사드 보훈인가? 정부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롯데가 업계의 예상을 뒤엎고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추진하는 6천억 원대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화요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원도 한 야산에선 사드가 배치된 경상북도 성주 롯데골프장을 정찰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습니다. 롯데 특혜 의혹과 북한 무인기, 지난 화요일에 보도된 사드 관련 뉴스는 2건, 일파만파엔 이 두 뉴스 모두 선별됐습니다. 하지만 포털 많이 본 뉴스엔 북한 무인기 관련 뉴스만 선별됐을 뿐 롯데 특혜 의혹을 다룬 기사는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포털과 일파만파가 뚜렷한 대조를 보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언론 개혁. 일파만파엔 언론 관련 뉴스가 이번 주 중반까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하루 평균 8건꼴로 언론 개혁에 대한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높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선 MBC, KBS를 망친 세력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최경영 전 KBS 기자의 일갈, 새 정부의 언론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는 이준구 서울대학교 교수의 칼럼,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정상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의 인터뷰 등 대부분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뉴스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청문회 정국인 만큼 장관 후보자 관련 뉴스가 많았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대부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검증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악마의 편집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일파만파의 언론 관련 뉴스는 새 인물에 주목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그리고 최근 YTN 사장 출마를 공언한 노종면 YTN 해직 기자입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호불호는 극명히 갈렸습니다. 김장겸과 고대영, 이 두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선 김장겸 MBC 사장이 MBC의 암흑기를 이끌었다는 점을 지적한 스토리 펀딩 글과 당사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고대영 KBS 사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 등 두 사람의 퇴진을 촉구하는 뉴스들이 주로 선별됐습니다. 반면 노종면 YTN 해직 기자에 대해선 정부의 방송 장악에 맞서온 그의 행적을 정리한 기사, 노종면 기자의 능력을 보장한다는 김용민 PD의 글 등이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없이 공유됐습니다. 일파만파가 언론 관련 뉴스로 떠들썩했던 이번 주, 네이버와 다음에선 관련 뉴스를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씀이 뉴스해달라 순서입니다. 이번 주 3건의 뉴스평을 골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권력 의사들이 정권이 바뀌며 양심을 변경했다.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병사라고 했던 서울대병원이 9개월 만에 정권 교체 한 달 만에 외인사로 사인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한 촌평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의당 의원 한 분은 자유한국당 100명보다 귀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합니다.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의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번 추경 논쟁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세수 10조가 늘어서 좋은 데 쓰겠다는데 반대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일당 100. 관련 기사에 붙은 지지글이었습니다. 주장은 주장이지 증거가 아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청문위원회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CBS 변상욱 대기자는 주장의 증거를 찾고 과거 사례를 점검하는 것이 기자의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영상, 시선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 뉴스들 가운데 2건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JTBC가 보도한 4대강 관련 영상입니다. 물이 썩도록 볼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거짓말도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록빛 4대강에 두 손을 담그면 헐. 압도적인 득표율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MB에겐 꿈이 있었어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대운하의 꿈. 인천에서 부산까지 강 건너가는 빅픽처. 바다 건너갈 수도 있는데 왜? 어쨌든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be ambitious. 다음 목표는 4대강 정비 사업이었는데요. 3년 안에 22조 2천억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물을 가두는 볼을 16개 만들고 강바닥 모래를 파내는 준설로 수심을 깊게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고 수변공원과 자전거길 같은 친수구역을 만드는 프로젝트. 수질도 개선하고 홍사 가뭄도 예방하고 지역도 발전하고 일석삼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익태 연구원이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대운하 계획이라고 양심 선언했지만 모르는 척.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대형 건설사들끼리 공사를 나눠먹기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모르는 척. MB가 직접 생방송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걸 자꾸 수질이 나빠진다 뭐한다. 반대를 하니까 물이 썩도록 볼을 만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저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면 서울로 저거는 고기가 아니고 저거는 그 로봇입니다. 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바로 중앙센터에다 보고를 합니다. 2010년 1월부터 1년 동안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감사원에서는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어요. 그렇게 예정대로 2011년 10월 4대강 사업은 완공을 선언했고 정부는 1,152명에게 포상을 내리면서 자축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낙동강에 이어서 영산강도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수량이 적은 탓에 하류 주변에서 종종 녹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녹조가 없던 중상류 지역에까지 확산된 겁니다. 건설로 인해서 유속이 저하된 부분이 그것을 더욱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사업 후에도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생태계는 이미 낯선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새빨간 벌레가 꿈틀거립니다. 수질이 더러운 4급수에 사는 깔따구 유충입니다. 4대강 사업이 결국 큰빛 이끼벌레의 번창을 더 부추겼다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대부분 경우에는 고여있는 물에서 번성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MB가 자랑스럽게 소개한 로봇 물고기도 실패작으로 드러났어요. 수질이 나빠지면 로봇 물고기가 빨리 쫓아가서 수질 나빠진 걸 찾아낸다는. 로봇 물고기 모르세요? 온 국민이 아는데 모르세요? 그런 코믹한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진짜 이렇게 그때 저도 아주 그냥 힘 죽이네요 이거. 야, 아이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막 꼬리를 흔들면서 쭉 갑니다. 아하, 이제 어디로 갈까요? 좀 한번 좀 잠수로 하잖아요. 네, 아이고. 22조 원을 들인 것 치곤 홍수와 가뭄에도 딱히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기껏 파는 강바닥에는 모래가 도로 재퇴적되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데 수정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준설 과정에서 1조 원의 예산이 남았지만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매년 수천억 원이 4대강 유지 및 관리에 들어가는데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여러 수변공원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어요. 제 발목 높이만큼 자풀이 자란 이곳은 농구장입니다. 상당 기간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곳엔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지만 원래 분수대로 조성된 곳입니다. 오늘의 한 줄 결론은 3년 전에 앵커 멘트로 대신할게요. 시간이 흘러도 내재됐던 문제는 결국 나타난다는 것이 이 문제를 보도해드리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JTBC 사회부 탐구생활이었어요. 이번에는 대학 홍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확히는 대학 홍보 영상의 특징을 분석한 영상입니다. 대학교 홍보 영상에 꼭 나오는 장면 9가지. 크랩의 지난 4월 영상이 이번 주 시민편집단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No, I'm not a writer.
Okay. Give up on my way home, yeah.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시민 편집장을 초대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입니다. 오늘 17번째 손님으로 경남 도민일보 김주환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김주환 기자는 편집국장을 지낸 50대 기자지만 활동은 웬만한 젊은 기자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젊고 새롭습니다. 미디어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김주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로운 미디어 채널들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좀 특수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1999년 그리고 2000년 그때 막 인터넷이 이제 시작할 때 네. 그때 하필 제가 병을 하나 알았었어요. 그 휴직계를 내고 집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장애인이 되면은 장애인 상태에서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쩌다 보니까 인터넷 분야의 막 전문가처럼 네. 이렇게 돼버렸고 그때 이제 익혔던 HTML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 도구 이런 것들이 별로 거부감 없이 네. 저한테 좀 수용이 됐던 것 같아요. 경남 도민일보의 어떤 매체력, 확산력을 네. 높이는 차원에서 혹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종이신문만 있을 때는 제가 아무리 기사를 써도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이게 확산이 안 돼요. 사실은 포털이 그 뉴스 소비를 주도할 때도 지역신문은 포털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셜미디어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나오면서 SNS가 오히려 지역신문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경남 진주 수곡면에서 네. 비례대표 사전투표 네. 개표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100% 몰표가 새누리당 쪽으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예. 우리 신문의 후배 기자가 그걸 실제로 이제 수곡면에 가가지고 네.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 비례대표 사전투표를 수곡면 이 투표소에서 한 사람이 없는지를 찾았어요. 네. 그리고 3명을 찾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새누리당을 안 찍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더니 순식간에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만을 통해서 도달수가 50만, 60만 이렇게 나오고 삽시간에 예. 이 전국적으로 확 여론화가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한 10%? 한 10여 개 언론사는 나름대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경영진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뉴스다운 뉴스들 예. 발굴해서 시민들하고 접촉면을 늘려가면 예. SNS가 국장님 말씀하신 기회로 실질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금방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접촉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역 신문이야말로 지역 시민들과 그런 접촉면을 계속 넓혀가면서 예. 친근감, 친밀감 이걸 조성을 하면 정말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역 언론이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큰 주제들, 언론 개혁이라는 큰 화두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요. 네. 지역신문이 수익 구조입니다. 매출 구조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광고 의존도. 네. 그게 심할 경우에는 90%까지 되는 신문사도 있고요. 비교적 건강한 신문이 60% 정도예요.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그 지자체에서 광고주를 잡고 있는 시장이나 군수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경남도민일보는 예. 이런 구조를 들어보면 예.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어렵죠. 들어요. 우리가 홍준표 치하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정부가 광고를 집행할 때는 최소한 이런 어떤 규정이나 네. 뭐 근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나 또는 국공립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 정부 광고법의 기준에 준용하는 식으로 이 제도가 틀이 잡히면은 네. 어느 정도 정부 광고, 지자체 광고, 공기업 광고, 국공립대학 광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질서가 좀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의 세금, 이제 예산으로 집행되는 언론사에 집행되는 뭐 광고비, 협찬비, 캠페인 뭐 그렇죠. 이런 비용들이 상당한 수준인 거는 맞는데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준 없이 그냥 권력자 마음대로 그렇죠. 입맛 따라 네. 말 잘 듣는 친한 언론에 주는 뭐 그런 현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보수 수구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신문사나 방송사에 광고가 집중되고 네.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그동안 있어왔던 거죠. 예, 그게 이제 법제화돼야 된다. 그렇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또 공정하게 또 심사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관행 제도도 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주제를 확대해서요. 언론 전반의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언론 개혁의 내용 또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방송 쪽은 워낙 또 전문가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신문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고 예산,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 예산의 집행 기준, 잣대 이것만 잘 만들어도 거의 언론 개혁의 절반 이상은 될 거라고 사실 봐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완곡하게 지자체 광고 의존도가 90%까지 되는 신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완곡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역 그 현장에서 보면은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신문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일간지를 매일 뭐 16면 내지 20면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적은 인력으로 전체 인력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 신문사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신문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30명이라도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역 언론사들이 각 시군마다 주재 기자를 한 명씩 다 두고 있어요. 네. 경남만 해도 18개 시군인데 18개 시군에 한 시군에 한 명만 주재 기자를 두도 18명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 인력 합치면 한 30명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주재 기자들한테 법적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은커녕 아예 기자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부르는 신문사들도 많아요. 그건 노동 착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기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이 뭐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기자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자들이 회사로부터 정당한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에 기자가 광고 영업을 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그 광고 금액의 50% 60%를 그 기자 몫으로 일종의 건장비, 뭐 속된 말로 리베이트 이런 명목으로 50% 이상씩을 이 기자한테 주거든요. 그러면은 월급을 못 받는 대신 그걸로 벌청해야 되는 기자 입장에서는 예. 어디 가서 이제 기사를 쓰려고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취재를 하는 거죠. 네. 그 사이비 기자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전형들, 예.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게 지금 지역 언론에 직접 그 몸담고 계신 분의 입에서 나오니까 사실 아 이게 정말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종의 사이비 기자들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역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예. 그 모처럼 감동스러운 기사라는 그 글귀를 붙여가지고 기사 하나를 올리셨어요. MBC 관련 기사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까? 예. 그 MBC가 이전 정권에서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일 테고요.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경영진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닐 텐데 그분이 누군가요? 박민희 PD? 김민식 PD. 김민식 PD.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페이스북을 보고 그분이 혼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김장겸 물러가라 뭐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봤거든요. 네. 보면서 이제 안쓰럽잖아요. 이 사람이 또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텐데, 뭐 징계를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 텐데, 뭐 이미 벌써 뭐 그렇다는 대기발령 상태고, 오늘인가 보니까 그분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입증이 정지가 돼가지고 출입이 거부가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텐데 하는 그런 안쓰럽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고 한데, 그제 MBC 거의 전 구성원들이 나와가지고 100여 명 됐죠. 네. 김민식 PD가 했던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하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이 작은 외침이 저렇게 거대한 어떤 하나의 그걸로 나타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이 MBC가 앞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아마 촛불에서 배웠을 겁니다. 네. 이제 막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끝으로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그 SNS 계정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찍설이라는 그것도 일종의 인터넷 매체죠. 매체죠. 근데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좀 더 대중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재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직설 페이스북 페이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중에 제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자란 무엇인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펴낸 수필집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 책에 성에 관한 부적절한 표현과 인식이 담겼다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304페이지짜리 책에서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문장들은 서로 상이라도 한 듯 거의 같았습니다. SBS는 조선이 부각한 내용에 앞뒤 문맥을 따져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의 보도가 악의적일 것이라는 의심은 조선일보의 반년 전 보도에서 더욱 커집니다. 수필집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선일보는 서평 기사를 실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책은 남자 예찬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반전이 있다. 책에는 성매매와 간통, 성소수자 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학자답게 지극히 중도적인 판결을 내놓는다. 자, 남자 예찬도 아닌 책이 반년 만에 성매매 예찬으로 둔갑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음주운전, 허위 혼인신고, 아들 징계 개입 의혹들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이란 무엇인가? 시선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